이상하네. 여보 문이 왜 안 열려요? 왜 이렇게 늦었어? 조금 늦었을 뿐인데 비밀번호 눌러도 문이 안 열려요. 그날 밤 그녀는 자기 집 현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분명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집이었지만 그날은 문 하나가 그녀를 집 밖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평범해 보이는 가정. 하지만 그 문 앞에서 한 사람의 일상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응원의 손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6이 되었고 결혼한 지는 40년이 되었습니다. 긴 세월이었죠.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성실하게 직장을 다녔고 저는 집안을 돌보며 딸 하나를 키웠어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뒤적이며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떠났으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남편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만 늘어났습니다. 밥은 언제 주나? 설거지는 아직도 안 끝났어? 저녁은 뭐 할 건데?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전엔 출근 전 아침 한 끼, 퇴근 후 저녁 한 끼만 챙기면 됐는데, 이젠 점심까지 세 끼를 모두 집에서 차려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빠듯했어요. 설거지를 마치면 또 다음 식사 준비를 해야 했고, 청소를 끝내면 빨래가 기다리고 있었죠. 집안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어도 숨이 차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감이 쌓여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남편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제가 무얼 하든 어디에 있든 감시받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아, 요즘 동네 문화센터에서 노래교실 한대. 나랑 같이 다녀볼래?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친구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래교실이라니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 가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친구의 권유를 거절할 명분도 없었고 무엇보다 집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 한번 가볼게. 저는 남편에게 노래교실에 다니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어요. 그래, 심심하면 나가봐.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허락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저는 그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오랜만에 뭔가를 기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문화센터 강의실 문을 열었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환한 조명 아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고
몇몇 남성 어르신들도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쾌활한 목소리로 저를 반겼고 사람들도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이세요? 어서 오세요. 이리 앉으세요.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손뼉을 치고 서로 격려하며 웃는 모습들이 제게는 새로운 풍경이었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떨림조차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렸고, 오랜만에 웃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득 제 얼굴에 미소가 지어져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 웃지 않고 살았던 걸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그래, 어땠어? 좋았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텔레비전을 봤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칼을 들고 냄비를 올렸죠. 노래교실에서 배운 노래가 자꾸 흥얼거려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노래교실이 제게는 숨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어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노래를 부르는 것, 그 모든 게 저에게는 작은 자유였습니다. 노래교실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제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게 됐어요. 외출 준비를 하며 옷차림도 신경 쓰게 됐죠. 예전엔 집에만 있으니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젠 달랐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가니까요. 오늘 옷 바꿨네요. 잘 어울려요. 노래교실 친구들이 건네는 사소한 칭찬이 저를 기쁘게 했어요. 누군가 저를 봐준다는 것,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집에서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제가 노래교실에서 돌아오면 남편은 시계를 보며 물었어요. 오늘은 좀 늦네.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랑 차 한 잔 마셨어요. 차 마시는데 1시간씩이나 걸려? 남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가 싱크대에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도 안 하고 나갔네. 집안일은 누가 해? 남편의 말에 저는 움찔했어요. 노래교실 가는 날은 미리 집안일을 해두고 나갔는데 남편 눈엔 모자란 게 보였나 봅니다. 미안해요. 제가 지금 할게요. 노래교실 다니더니 집안일이 소홀해졌어. 그거 꼭 다녀야 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일주일에 2번, 딱 4시간만 집 밖에 있는 건데 그것도 안 되는 걸까요? 그 이후로 남편은 제 외출 시간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교실이 4시에 끝나면 5시엔 집에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5시 10분만 넘어도 남편은 현관문 앞에 서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친구들이랑 이야기 좀 하다 왔어요. 친구들, 남자도 있다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래교실에 남성 수강생이 몇 분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어르신들 몇 분 계시긴 해요. 다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남자잖아. 조심해야지. 남편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의심으로 들릴 것 같았죠. 어느 목요일 노래교실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생님이 기념으로 찍자고 하셔서 다들 모여 섰어요. 저도 친구들 사이에 서서 웃으며 사진을 찍었죠. 그 사진이 단톡방에 올라왔고 저는 별 생각 없이 남편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오늘 단체 사진 찍었어요. 남편은 제 휴대폰을 빼앗듯 받아들고 사진을 확대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야? 당신 옆에 서 있네? 그냥 수강생이에요. 다들 자리 잡고 서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자리가 많은데 하필 옆에 섰어?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돌려받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왜 이렇게 따지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남편의 의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제가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느냐고 물었고 돌아오면 왜 늦었느냐고 따졌어요. 노래교실이 즐거웠던 시간은 점점 부담스러운 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집을 나설 때마다 남편의 눈치를 봐야 했고 돌아올 때마다 신문을 받아야 했죠. 저는 서서히 질식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귀가 시간을 따지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차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죠. 노래교실에 누가 오는지,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지, 수업 후엔 어디서 뭘 하는지 끊임없이 물어왔습니다. 오늘은 그 남자도 왔어? 무슨 남자요? 사진에 당신 옆에 섰던 사람 말이야.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7순이 넘은 어르신이었어요. 부인과 함께 노래교실에 다니시는 분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있으면 뭐 어때? 남자는 남자지. 남편의 말은 점점 더 억지스러워졌어요. 저는 설명하는 것조차 지쳤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은 자기 생각대로만 해석했으니까요.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노래교실이 끝나고 친구들과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평소보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집에 도착한 시간은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저는 다시 천천히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죠. 세 번째, 네 번째 시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당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남편이 문을 열었어요.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친구들이랑 차 마시다가
조금 늦었어요. 그런데 비밀번호가 안 열려요. 비밀번호? 당신이 잘못 누른 거 아니야? 아니에요. 분명히 맞게 눌렀는데.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뒤따라 들어갔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비밀번호를 틀릴 리가 없는데 왜 문이 안 열렸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설마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꾼 걸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거겠죠. 하지만 일주일 후 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목요일 노래교실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비밀번호가 또 맞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초인종을 눌러야 했죠. 남편은 이번에도 천천히 문을 열어줬습니다. 또 비밀번호 틀렸네? 제가 계속 틀릴 리가 없잖아요. 혹시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내가 왜 바꿔? 당신이 착각하는 거야. 남편은 시치미를 뗐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죠. 일부러 비밀번호를 바꾼 거라고요.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당신이 늦게 들어오니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밤늦게 밖에 돌아다니면 위험하잖아. 6시가 밤늦게예요? 노래교실 끝나고 차 한 잔 마시는 게 뭐가 잘못인데요? 그 차 마시는데 남자도 있지? 결국 이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로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남편은 비밀번호를 바꿔놨어요. 저는 현관문 앞에서 몇 번이고 잘못된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초인종을 눌러야 했죠. 이웃 사람들이 지나가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치스러웠어요. 집에 들어가려면 남편의 허락이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집인데, 제가 40년을 살아온 집인데 문 앞에서 서성이며 초인종을 눌러야 하다니요. 노래교실은 이제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시계를 봐야 했고 친구들의 제안을 거절해야 했어요. 오시 전에는 무조건 집에 도착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야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딸아이가 집에 들렀던 날이었습니다. 결혼해서 따로 사는 딸이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현관문을 열려고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제가 노래교실에서 조금 늦게 돌아온 날이었거든요.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어줬고 딸아이는 그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엄마, 왜 초인종 누르세요? 비밀번호 모르세요? 딸의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자꾸 비밀번호를 틀리셔. 깜빡깜빡 하시나 봐. 그럴 리가요. 엄마가 평생 살던 집 비밀번호를 틀려요? 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딸이 따라 들어오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딸을 부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남편이 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비밀번호를 자꾸 받고 내가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네, 왜요? 노래교실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드신가 봐.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딸은 곧장 거실로 나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빠,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뭐? 아니, 그냥. 왜 그러세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라 엄마가 요즘 너무 늦게 다니셔서 걱정돼서 그런 거야. 걱정이면 전화하시면 되잖아요. 왜 비밀번호를 바꿔서 문 앞에 세워놔요?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딸은 듣지 않았어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남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제게 돌아와 말했어요. 엄마, 노래교실 계속 다니세요. 아빠한테 눈치 보지 마시고요. 딸이 돌아간 후 며칠간은 평온했습니다. 남편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고 제 귀가 시간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딸의 말이 통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평온은 일주일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비밀번호 대신 다른 방식으로 저를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노래교실에서 누굴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일일이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누가 왔어? 평소랑 똑같은 사람들이요. 그 남자도? 어느 남자요? 당신도 알잖아. 사진에 있던 사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또 그 이야기였어요. 남편은 집요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랑 이야기했어? 인사만 했어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인사만? 진짜? 남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휴대폰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소파에 두고 간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또 싸울 뿐이니까요. 노래교실 단톡방에 올라오는 메시지들도 남편은 다 확인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어떻게 답했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어요. 오늘 단톡방에 누가 사진 올렸던데? 네, 선생님이 올리셨어요. 거기 남자들도 나와 있더라. 수강생들 단체 사진이에요. 당연히 다 나오죠.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안의 공기는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노래교실에 가는 것조차 미안한 일이 된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딸도 자기 생활이 있는데 부모 문제로 괴롭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견뎌야 했어요. 밤마다 남편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노래교실에서 발표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연습한 노래를 무대에서 부르는 날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반주가 흘러나왔고 저는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부르는 동안엔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남편 생각도 집 생각도 잊었어요. 오직 노래에만 집중했죠. 노래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오랜만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선생님도 수고했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다들 한껏 들뜬 분위기였죠.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5시 반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발표회를 무사히 마친 날인데 친구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갈게요.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사람들은 오늘 무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가 잘했다. 누구는 떨려서 실수했다. 웃으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저도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어느새 7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낼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발표회를 마친 날인데 친구들과 저녁 한 끼 먹는 것도 안 되는 걸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7시 반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역시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 저는 한숨을 쉬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남편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만 울리다 끊겼어요. 다시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발. 저는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어요. 복도에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11월의 저녁 공기는 차갑했죠. 이웃집 문이 열리며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란 표로 물었어요. 어머, 왜 밖에 계세요? 아, 비밀번호를 깜빡해서요. 저는 애써 웃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0분이 지나서야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발표회 끝나고 친구들이랑 저녁 먹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특별한 날이면 밤늦게까지 놀아도 돼? 7시 반이 밤늦게예요? 저녁 한 끼 먹은 건데요. 그 자리에 남자들도 있었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래요.
남자들도 있었어요. 다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목소리 낮춰. 이웃들 다 듣겠어. 이웃들 신경 쓸 거면 왜 저를 문 밖에 세워놔요? 30분 동안 밖에 서 있는 거 이웃들이 다 봤어요. 내가 언제 세워놨어? 당신이 비밀번호를 잘못 누른 거잖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비밀번호 바꾼 거 다 알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대체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일주일에 2번 노래교실 가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에요? 친구들이랑 차 한 잔 마시는 게, 발표회 끝나고 저녁 먹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에요? 당신이 요즘 달라졌어. 집안일도 소홀하고 맨날 밖에만 나가려고 하고. 달라진 게 아니에요. 저도 숨 좀 쉬고 싶은 거예요. 40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이제 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것을 챙기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꼭 필요한 서류들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어디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걸어가며 대답했어요. 딸네 집에 갈게요. 왜? 화났어? 화난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떨어져 있고 싶어요. 남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래, 며칠 있다 와. 머리 식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딸네 집에 도착했을 때 사위가 문을 열어줬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미안해. 며칠만 있어도 될까? 딸이 안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알아챘어요. 엄마, 또 그러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제 가방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여기 계세요. 그날 밤 저는 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는 일, 휴대폰을 확인하는 일, 끊임없는 의심과 통제에 대해서요. 딸은 분노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아빠가 너무하시네요. 내일 제가 가서 말할게요. 아니야. 내가 말해도 소용없어. 이미 한 번 그랬잖니. 그럼 어떡하시려고요?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 밖에 냈어요. 이혼을 생각 중이야. 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사위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진심이세요? 응.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야. 감옥이야. 며칠 후 딸과 사위가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집에 남아 기다렸어요. 몇 시간 후 돌아온 딸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잘못을 인정 안 하세요. 엄마가 예민한 거래요.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노래교실 그만두면 집에 돌아온대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저는 법률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딸이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봐 줬어요. 상담을 받으러 간 날,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계속 바꾸고 외출을 통제하고 의심하는 행동들이 반복됐다고요? 네. 그건 정신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자나 녹음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딸이 목격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따님이 증인이 될 수 있겠네요.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슬펐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요.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기간이 길고 부인께서 가사노동에 기여하셨으니 재산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요. 하지만 그 40년 동안 저는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직장 다닐 때는 집안일에 치이며 살았고 남편이 퇴직한 뒤에는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았어요. 언제 제 삶을 살았던 걸까요?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요.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전달한 건 딸을 통해서였습니다. 남편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대요. 엄마가 진담이 아닐 거래요. 며칠 있으면 돌아올 거래요.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남편에게 통지서가 날아갔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더 이상 만날 일 없어. 재산 분할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혼을 하려는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이혼 조정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남편이 결국 동의했거든요. 재산 분할 협의도 마무리됐어요. 집은 남편이 갖고 저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의 대가치고는 적은 돈이었지만 저는 만족했어요. 자유의 값이니까요.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딸네 집 거실에 앉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도장이 찍힌 이혼 확정 판결문이었어요. 이제 정말 남남이 된 거죠. 엄마, 괜찮으세요?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어디서 사실 거예요? 고시텔 알아봤어. 다음 주에 들어갈 수 있대. 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시텔요? 엄마, 여기 계시면 되잖아요. 아니야. 너희도 신혼인데 불편하잖니.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해.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딸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혼자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고시텔은 작았습니다. 원룸보다도 작은 공간이었어요. 침대와 책상, 작은 옷장이 전부였죠. 화장실과 간이 부엌이 딸린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했어요. 좁아도 제 공간이었으니까요. 짐을 정리하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았거든요. 옷가지와 생활용품들을 정리하고 작은 책상 위에 화분 하나를 올려놨어요. 딸이 사준 거였습니다. 엄마, 이거 키우세요. 생기 있으라고요. 저는 화분을 보며 웃었습니다. 식물을 키워본 지도 오래됐어요.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고시텔에서의 첫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였죠. 외로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노래교실에 갔어요. 네, 노래교실은 계속 다녔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요. 오랜만이에요. 어디 아프셨어요?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개인 사정이 좀 있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았어요. 귀가 시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6시가 되든 7시가 되든 상관없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친구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대답했어요. 좋아요.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여유로웠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을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문 앞에서 기다릴 일도 없었죠. 제가 정한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됐으니까요. 고시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좁지만 평화로운 공간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딸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좋아. 아빠 연락 오셨어요? 아니, 그럴 리 없지. 저는 남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남이었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노래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다들 저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었어요. 서로의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래를 함께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제 생활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어요. 화분에 물을 주고 노래교실 갈 준비를 했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제게는 소중했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반찬과 밥 한 공기면 충분했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일찍 잠들었죠. 누구도 제 생활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가끔 걱정했습니다.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 노래교실 친구들도 있고, 너도 자주 보잖니. 그래도 진짜 괜찮아.
이게 훨씬 나아. 이혼 후 1년하고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고시텔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노래교실은 여전히 다니고 있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딸과 만나 식사를 했고, 가끔은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노래교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인데? 심장이 안 좋으신가 봐요. 이웃분이 쓰러진 걸 발견해서 119 불렀대요. 많이 아프시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내일 병원 가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프다는 소식에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달려갈 만큼의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 보고 싶대요. 한 번만 가보세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이미 끝난 관계인데요. 미안한데 나는 못 갈 것 같아. 엄마, 딸아, 미안해. 엄마는 이제 그분과 끝이야.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노래교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왜 여기 왔어요? 남편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듯 얼굴이 창백했어요.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망설였지만 복도에 계속 세워둘 수도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남편은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공간을 둘러보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여기서 살고 있었어? 저는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앉더니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4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우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많이 생각했어. 혼자 살아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더라.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 예전에도 들었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저는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미 40년을 당신과 살았어요. 그 시간 동안 제가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봤어요. 감시하고 통제했고요. 저는 일어서서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물 드시고 가세요. 남편은 물잔을 받았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밥이라도 한 끼만 같이 먹고 싶은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끼만요. 근처 식당에서 저희는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힘없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노래교실도 계속 다니고요. 그래. 다행이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말 안 되겠니? 안 돼요. 이제 저도 제 삶이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건강하게 살아. 당신도 몸 잘 챙기세요. 식당을 나와 헤어지는 길,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시텔로 돌아와 문 앞에 섰습니다. 제가 정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바꿔놓지 않은 오직 제 것인 비밀번호로요. 방 안으로 들어서서 문을 닫았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누구의 감시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선선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화분에 물을 줬어요. 식물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문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66의 나이에 비로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도 매일의 일상 속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늦게 찾은 자유일지라도 그 자유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